평범한 주택.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한국 병원에 가겠다니. 차라리 불구로 사는 게 낫지. 그건 절대 안 된다. 이곳에는 흰머리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과 그의 젊은 손녀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한국 병원을 들먹거리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하지만 마치 한국의 원수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할아버지는 결국 마지못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소 충격적인 인생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내 딸 야스민. 엄마랑 아빠 없어도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한다. 알겠지? 7밤만 자고 나면 우리도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울지 말고. 대신 우리 야스민 좋아하는 인형 많이 사올게. 사랑한다, 내 딸.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터키 여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 일 때문에 먼 외국으로 출장을 가셨다가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으셨죠. 그래서인지 유독 아버지가 떠나기 전 저에게 했던 7밤만 자고 나면 돌아온다는 그 말이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따금 떠오르곤 합니다. 자다가도 한 번씩 벌떡벌떡 깨어나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의 눈가에는 물기가 흥건했죠. 아마도 당시 어렸던 제가 그렇게 부모님을 여인 것이 큰 상처로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생전에 할아버지와 언쟁을 자주 벌이곤 했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가 워낙 한국을 좋아하셔서 할아버지 앞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그것을 듣던 할아버지가 점점 안색이 창백해지시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경우가 잦았죠.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지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십니다. 어릴 때는 제가 태어났을 당시부터 다리를 저는 할아버지를 보아온 터였는지라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만 했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버지의 영향인지 저 또한 한국을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너무나 사랑했죠. 남들이 보기에 제가 전생에 한국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말이에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는 오래된 과거의 영상부터 최신 것까지 모두 섭렵했고 한국 아이돌의 음악을 온종일 들었습니다. 봐도 들어도 질리지 않았어요. 그런 저였기에 한국의 한 잔만 들먹여도 경기를 일으키는 할아버지가 내심 못마땅했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신 할아버지라는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겨있고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한국을 대놓고 싫은 티를 내시니 제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된 어느 날은 제가 할아버지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한국 음악을 듣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저에게 무얼 그리 듣고 있느냐고 하시길래 한국 음악이요 라고 했다가 아주 큰 사달이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내 귀로만 한국 음악 듣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인가? 할아버지는 대체 왜 저렇게 한국을 싫어하는 거야?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긴 저는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한국을 싫어하시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자 친한 친구와도 같은 고마운 분이셨지만 제가 사랑하는 한국을 싫어하는 그 모습에 할아버지조차 싫어질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질문을 드렸죠. 할아버지, 저도 이제 성인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아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곳에 할아버지의 철천지원수라도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 솔직해지는 게 어때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 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공부해서 관련된 직업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런 반응을 유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저의 말투는 꽤 공격적이었습니다. 처음이었죠. 제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공격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요. 할아버지도 그러한 저의 태도를 눈치채신 것인지 평소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야스민, 네가 이 할아비 때문에 고생이 많았겠구나. 너의 말은 내 잘 알아들었다.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나를 떠나도 좋다.
하지만 내 앞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야스민, 너는 모른다. 이 할아비가 한국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이렇게 평생을 불구로 살게 된 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노와 슬픔이 공존하는 듯한 말투와 표정으로 저에게 피해 인연을 끊으리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에게는 한국에 무엇이 저토록 울분을 만든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불편하신 다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다리가 저렇게 된 것에는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국이라면 치를 떠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었죠. 만약 내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할아버지의 그런 울분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치시기 전에 젊은 시절 한국에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사실은 아버지와 저처럼 한국을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달을 수 있었죠. 할아버지는 어쩌면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이었기에 더더욱 증오하게 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이를테면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나버린 뭐 그런 일처럼 말이죠. 일반적인 질문으로는 할아버지의 깊은 상처를 수면 위로 올려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척하면서 넌지시 한번 떠보았죠. 할아버지, 옛날에 태권도 고수였다면서요? 저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 다리가 그렇게 된 것은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이 한국 탓을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선택은 할아버지 당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냐는 식으로 오히려 할아버지의 다리가 그렇게 된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할아버지 본인의 책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니 저에게 과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모두 말씀을 해주셨죠. 야스민, 넌 이 할아비가 그 정도의 생각도 못하는 바보 천치인 줄 아느냐? 내 다리는 한국의 의사놈 때문에 불구가 된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 병원에 가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 어쩌면 나는 불구가 되지 않아도 될 뻔했다. 그때 적절한 치료만 받았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의사 양반도 내 다리를 고칠 수 없다더군. 그러니 내가 한국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다. 예상했던 대로 할아버지의 다리는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용사로서 명예로운 상처로 생각했던 저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타인을 위한 희생정신으로 참전한 외국에서 불의의 사건들로 다리를 다친 것도 억울할 텐데 후진한 의술을 가지고 있던 의사 때문에 평생을 다리가 불편한 불구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할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어쩌면 제가 할아버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마저 들었죠. 그러한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저는 그 이후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아주 자상하고 인자하신 분이었기에 저와는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는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희생이었죠. 저는 한국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공부해야 했기에 할아버지와 같은 공간에서 이러한 일들을 숨기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할아버지와 저는 대화가 단절되어 갔죠.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공통된 관심사가 없고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색해지고 멀어지는 법이니까요. 저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하여 다른 부위가 골마가는 그런 처지였죠. 하지만 저는 그것에 개의치 않았고 할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은 선물이기에 준비하면서도 조금은 무서웠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의 사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대면대면해진다는 것을 할아버지도 느끼신 듯했죠. 할아버지가 원한 것은 이게 아니었을 테니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뿐인 손녀딸의 미래에 본인이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방해나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어느새 할아버지는 나이를 드셔서인지 아니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인지는 몰랐지만 표정이 많이 누그러지신 상태였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어쩌면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죠. 그래서 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저기를 드러내는 것에 너무나 공감해요. 나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지금은 달라요. 세상이 그때와는 많이 변했다고요. 취업 때문에 한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때 할아버지도 같이 모시고 갈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의 다리를 치료할 겁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할아버지의 뜻이 지금과 같다면 그때는 저도 2번 다시는 할아버지에게 그런 일들을 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손녀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뿐인 손녀딸이라면서요. 말씀으로만 그러시기에요. 할아버지는 예상대로 한국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고 하자 노발대발하셨습니다. 한국의 병원에 갈 바에는 그냥 불구로 살다가 죽겠다는 막말도 하셨죠. 하지만 저 또한 포기하지 않고 완강한 모습을 유지하자 할아버지는 저의 진심을 눈치채셨습니다. 저 또한 고집은 한 고집하니까요. 이번에는 성화를 내신다고 하더라도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차린 듯 했죠. 그렇게 저는 심술이 잔뜩 나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에게는 취업 때문에 방문하는 거라고 했지만 그건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한국에는 참으로 맛있는 음식들이 넘쳤습니다. 터키처럼 길에서 음식을 파는 곳들도 있었는데 그런 음식까지 그 맛이 훌륭해서 정말 놀랐죠.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심술이 잔뜩 나신 표정으로 뾰로통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술 보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한국의 신기한 문화들에 정신을 빼앗긴 듯했어요. 이거 참. 내가 보낸 세월과 한국에서 보낸 세월은 다른 시간이었던 건가?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다가 저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부끄러운 듯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할아버지는 아주 의미 있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터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다리를 쩔뚝거리지 않는 할아버지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요. 사실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새로운 관절이었습니다. 한국 의술이 과거 할아버지가 알고 있던 그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다리를 치료해줄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저렴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의 건강해진 다리를 보자면 절로 흐뭇해지는 요즘입니다. 야스민, 이 할아비가 내 친구 중에서 체력이 제일 좋은 거 알고 있니? 다리가 편해지니까 옛날보다 운동 효과도 훨씬 좋은 것 같아.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이 할아비한테 한번 배워볼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어느 학교 교무실. 아니, 한국이라니요?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가요? 이곳에는 젊은 여자 선생 2명과 중년의 남자 교장 선생이 무언가 심각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부정적인 말투로 교장에게 항의를 하던 한 여선생은 어찌된 일인지 결국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성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초등학교 선생으로 근무 중인 테레사 클라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네덜란드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나 지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과는 다르게 초등학교 선생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성장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엄중한 교육을 해야 하는 선생이기에 더욱 직업정신이 투철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러한 투철한 직업정신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언니와 붙어 다니며 자란 저였기에 언니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면 저도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일로 알아왔죠. 그건 제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언니에게 영향을 받은 저 또한 선생님이 되겠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며 결국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제가 네덜란드에서 초등학교 선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생업 이외의 의미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직업의 수단으로 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네덜란드의 학교에서는 선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철저하게 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저의 그런 생각에 더욱 힘을 보태어준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평생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그저 직장에서 승진을 하듯 교장 선생이 되는 꿈을 가지며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발악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언니는 직장도 같았습니다. 언니가 다니는 학교에 저 또한 근무 중이었죠. 어느 날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을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저는 살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그러기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낸 것밖에 없었는지라 더더욱 무슨 이유로 저를 호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장실에 들어간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의 언니도 함께 있었거든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분위기는 자칫 엄중하다고 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은 저는 교장 선생님이 입을 떼기를 기다렸죠. 두 분 선생님들, 너무 긴장하지는 마세요. 제가 두 분을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일 때문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제안할까 고민했는데 키오가 두 자리밖에 나질 않아서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제안을 두 분에게만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을 다른 선생님들이 알게 되면 제가 좀 곤란해질 것 같으니 이 사실은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한국 파견으로의 기회를 제일 먼저 제안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파견은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따라오는 획기적인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교장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나갔고 내용의 본질은 한국으로의 파견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먼 동방 국가로의 파견이다 보니 지속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는 우리 자매를 선택한 것이라 생각했죠. 말로는 기회라고 하나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느끼기에는 감옥으로 원정을 보내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다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으로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없었던 때라 그저 편한 것만 찾아다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주 이기적인 생각 또한 했습니다. 편한 생활은 하고 싶은데 또 그 보상들에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 보상을 받게 되면 나중에 제가 교장 선생까지 해먹을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들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선뜻 파견 근무를 기꺼이 가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평소에 큰 관심이 없었기도 했고 아시아 국가에서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먹는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생활에 대한 불편함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같은 제안을 받은 언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몹시 설레며 교장 선생님께 이와 같은 제안에 감사를 표하기까지 했죠. 순간적으로 저 언니가 도대체 왜 저러나 싶기도 했고 정신이 나갔나 하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의식적으로 언니가 하는 선택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나 봅니다. 언니가 저러한 반응을 보이자 저 또한 무의식적으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거든요. 결국 내키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 저는 교장실을 빠져나와 언니와 한동안 언쟁을 벌이며 실랑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제안을 쉽게 받아들인 것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언니는 오히려 그런 저에게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서요. 테레사, 언니가 하는 말 잘 새겨들어. 넌 지금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 전쟁, 휴전,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테레사, 과거를 보지 말고 지금을 보는 시야를 키울 필요가 있어.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거야. 그것도 단지 너와 내가 쌍둥이 자매라는 이유로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당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저는 혼자서 한국에 대한 전문가라도 되는 양 외스대는 언니가 이상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언니와 별다른 언쟁을 벌일 이유를 찾지 못한 저는 한국행에 대해서 언쟁을 벌이는 일을 그만뒀죠. 그렇게 저와 언니는 동시 파견 근무를 가기도 전에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을 키우는 꼴이 되어버렸고 기어이 우리는 그 감정의 골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한국이라는 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한 저와 언니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힘겹게 공항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국의 숙소였기에 얼마나 더 힘들고 괴로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몰랐던 저는 자연스럽게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죠. 그런 저의 반응에 언니는 갑자기 이제 한국에 도착했으니 조금 편하게 이동하자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짐을 들고 곧바로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타러 가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공항 1층의 어딘가로 향하더군요.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언니에게 화를 내려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너무나 크게 놀라서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소리를 내 욕을 내지를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셀프 수화물 수속 코너가 존재하고 있었고 언니와 저는 그곳에서 무거운 여행 가방을 맡길 수 있었죠. 저는 언니에게 택배를 보내는 건 좋은데 당장 오늘 내일 입을 옷들이랑 짐들이 여기 가방에 다 들어있는데 괜찮겠냐고 했죠. 그런데 돌아온 언니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지금 공항에서 맡기는 저희의 물건들이 당일날 곧바로 택배 배송이 된다는 게 아니니까 도대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언니가 한국 아주 노래를 부르더니 이래서 그런 거였어? 나는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몰랐지? 순간적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었던 언니가 얄밉기까지 했죠.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동방의 국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오면서 놀랐던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제가 한국에서 그러한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들은 저에게 있어서 신세계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대중교통만을 이용해서 거의 모든 생활편의 인프라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왔죠. 네덜란드에서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뭐 하나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말입니다. 더구나 저처럼 운전이 미숙한 장롱 연어인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인프라가 너무나 편리했죠.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된 저는 한국 학생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아이들을 만나는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저는 크게 감동을 받고 말았죠. 처음이었어요. 학생들에게 그런 감정을 느낀 것은요. 그곳의 칠판에는 임시였지만 새롭게 부임하는 저를 환영한다는 내용들이 영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 알파벳 철자가 틀린 글자도 있었고 글씨체도 삐뚤빼뚤 제각각이었지만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희 반 아이들이 한 땀 한 땀 직접 작성한 글들이어서 아마도 더욱더 감동이었죠. 그래서일까요? 결국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을 마주하는 자리에서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건 네덜란드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언니에게 말했더니 미쳤냐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학교 선생이 학생들에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선생으로서의 위상이 떨어지고 선생을 만만하게 보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교칙으로 세워놓은 학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아이들은 네덜란드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아주 순수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주 얌전했고 선생의 말을 아주 잘 경청해주고 잘 따라주었죠. 심지어 제가 눈물을 보이던 그때는 저를 걱정해주는 아이들까지 있었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있는지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한국의 아이들과 친해지며 너무나 행복한 파견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이 좋아졌고 한국의 아이들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곳에서의 삶이라면 무리해서 학교 교장이나 큰 성공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진정한 성공은 물리적인 것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고 결국 네덜란드로 다시 복귀해야만 했죠. 시간은 어느덧 흘러 1년이라는 파견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학교 측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졌고 저와 언니는 결국 네덜란드로 돌아가야 했죠. 떠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와 언니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말이에요. 1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한국을 다녀오기 전에 저와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죠. 그저 타인에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되고 물리적인 성공만을 위해 학교에 다니던 저였지만 지금은 뭐랄까. 저의 어깨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네덜란드나 미국, 유럽의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그것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감정문화인 정의라는 것을 접한 이후로는 생각이 조금은 바뀌게 되었죠. 개인주의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적당히 누려야 함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저 혼자서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었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저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얻게 해준 참된 나라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